1950년 6월 27일까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였습니다. 단 하루 뒤 서울 시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강다리가 폭파된 그 새벽, 144만 서울 시민 중 100만 명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상은 하나씩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식량은 배급제로 바뀌고 이웃은 감시자가 됐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92일 동안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50년 6월 27일 밤, 서울 시민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메가더 장군의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습니까? 시민들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서울 시민 대부분이 잠들어 있던 그 시각에 거대한 폭발음이 한강 위를 갈랐습니다. 한강 인도교와 철교가 동시에 폭파된 것입니다. 이 폭파는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즉각적인 도강은 저지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에 남아있던 수십만 시민들의 유일한 탈출로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당시 서울 인구는 약 14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강 이남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약 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그 40만 명의 면면을 보면 씁쓸해집니다. 정부 관리, 경찰, 군인, 우익 정치인, 그리고 해방 이후 북한에서 월남했던 인사들, 정보를 가진 사람들,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간 것입니다. 전날 밤 라디오를 믿고 잠든 평범한 시민들은 다리가 끊어진 뒤에야 사태를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100만 명은 이제 다른 나라 국민이 됐습니다. 같은 날 아침, 북한군은 미아리 방어선을 돌파하며 서울 시내로 밀려들어왔습니다. 태극기가 내려가고 인공기가 올라갔습니다. 김일성은 축하 연설을 했고 서울시 인민위원회가 즉각 수립됐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도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점령지로 바뀐 것입니다. 거리의 간판도, 학교의 교과서도, 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시민이었던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인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점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서울을 장악한 뒤 곧바로 체계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북한군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바로 그날, 서울의대 부속병원에는 적십자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병원만큼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제네바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오히려 병원 안이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그 적십자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습니다. 당시 병원을 지키고 있던 국군은 단 한 개 소대뿐이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환자들까지 합류해 약 80여 명이 뒷산에서 저항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원 전멸. 병원의 방어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북한군은 병원을 포위한 뒤 병실을 한 칸씩 수매하며 환자들을 사살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환자들, 침대에 누워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환자와 그 가족들도 무차별하게 희생됐었습니다.
북한군은 생존자들을 입원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도망치려던 환자들은 병원 입구를 지키는 경비병에게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병원 구석구석을 수색한 뒤 발견된 생존자들을 병원 보일러실로 끌고 갔습니다. 석탄 더미 속에 산채로 묻었습니다. 생매장입니다. 학살된 사람들의 시신은 약 20여일 동안 아무도 수습하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한여름의 병원 안에서 제네바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조차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포는 병원 밖에서도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감옥에 갇혀있던 좌익 인사들이 풀려났습니다. 지하에서 활동하던 좌익 세력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조직한 것이 바로 치안대였습니다. 붉은 완장을 두른 치안대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동네 주민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치안대의 정체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낯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붉은 완장을 차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누가 경찰이었는지, 누가 우익청년단 소속이었는지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거리 곳곳에서 붉은 머리띠와 붉은 깃발을 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곧바로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치안대가 색출한 사람들의 운명은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우익인사, 대한청년단원, 서북청년단원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민재판이 끝나면 보복학살이 뒤따랐습니다.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이 오늘의 처형자가 되는 세상. 병원도 안전하지 않고 옆집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서울 시민들은 물리적으로 갇혔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도망칠 다리는 이미 끊어졌고 숨을 곳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었을까요? 7월 중순부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점령 전 서울 시민들에게는 3가지 당연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서울을 장악한 뒤 이 3가지는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서울시 인민위원회는 점령 직후부터 일제 적산을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 관료와 자본가들의 재산을 전면 몰수했습니다. 토지 개혁도 강행됐습니다. 이미 북한에서 시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서울에 이식한 것입니다.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식량이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식량 배급제를 시행했습니다. 가정마다 보유한 식량을 파악한 뒤 상당량을 몰수했고 군 배급으로 돌렸습니다. 초기에는 배급이 돌아갔지만 7월 중순 이후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전선에 보낼 군량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식량은 점점 줄었고 기하 수준에 이르는 가정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진 것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군은 서울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여성동맹, 인민위원회 산하 조직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동분자로 찍혔습니다. 파트 2에서 보았던 치안대와 인민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지만 서류에는 자발적 가입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기록이 석 달 뒤 서울 수복 후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조직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전선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의용이었지 실상은 강제 징집이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반동분자 낙인이 찍혔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0만에서 20만 명이 이렇게 끌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원된 의용군의 상당수는 최전선에 투입돼 소모됐었습니다. 서울 인구를 약 100만 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지방으로 강제 이송돼 노동력으로 동원됐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던 곳마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92일 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번 돈은 몰수당했고 먹을 것은 바닥났으며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을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억압의 시간에도 끝은 있었습니다. 9월 15일, 마침내 상황이 뒤집힙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인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보급로가 한순간에 끊겼고 전세는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6월 28일 새벽에 시작된 점령이 정확히 92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태극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리를 활보하던 붉은 완장의 치안대원들은 사라졌고 인공기는 내려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복된 서울에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서울의대 부속병원에서 벌어진 학살의 전모가 공개됐습니다. 침대 위에서 보일러실 석탄 더미 속에서 발견된 시신들. 이후 병원 부지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고 매년 6월 28일을 전후해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복이 곧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92일 동안 강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여성동맹에 이름을 올렸던 시민들, 살기 위해 인민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들에게는 협력자라는 낙인이 씌워졌습니다. 점령 아래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서울은 지금도 휴전선에서 약 50km 거리에 있습니다. 1950년 그날 서울 시민들이 겪은 92일은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일상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 만에 수도가 점령되고 이웃이 감시자가 되고 병원이 학살터가 되는 일. 그것은 70년 전의 역사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